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특검 요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국가안보실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오늘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라임하고 옵티머스 금융비리,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그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세 가지 박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특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질의를 할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특검에 대한 요구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10개 조항 질의서에도 들어가 있었고 어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그 요구를 직접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된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제가 볼 때 실무 차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거보다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혐의 일정 부분들이 민정비서실이라든가 청와대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다 불참을 밝혔기 때문에 불참 의사를 갑자기 밝혔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풀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질의의 결론적인 입장은 결국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는 특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법무부라든가 또 검찰 내 수사 담당 부들이 국민의 신뢰를 사실상 잃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의 6분,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분만 6분이고 거론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언론에. 거기다가 전임 청와대 전 행정관 2분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면서 압박을 해가면서 결국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얻어내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국감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에 대한 국감이 있을 텐데 글쎄요, 국가안보실장이 출석을 안 합니다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많은 질의가 좀 오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의 뭐 최소 7시간에서 41시간에 대한 그 일정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하셨냐. 그다음에 국제 상선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의 구명을 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그다음에 군 경찰 해경이 다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문제 제기에 나설 겁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청와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 경호처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인데 어제 그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그 환담회 장소에서 저 청와대 그 경호처에서의 그 경호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보면 질의 순서를 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 질의자 중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였던 만큼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도 청와대에 5년 근무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시는데 국회 주인인 그중에서 원내대표의 사전 한담 입구에서 신체를 수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경호처는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대상이다. 검색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하고 그 오부 요인이 아니면 다 검색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어제 나온 내용을 보면 김천년 대표는 수색을 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 행사에는 참석자들에 대한 사전 신원이 확인돼야 되는데 예. 그 신원 확인이라는 게 비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비표도 전달이 되지 않았고 사전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 경호처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어찌됐든 신체만 뭐 검색을 하고 수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사에 필요한 절차들도 밟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제 박병석 의장께서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해당 관련 내용을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건 이후에라도 아니면 오늘 국감을 통해서라도 청와대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도 자리에 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에 대한 예상 질문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 부원장께서는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초기 대응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 경호에 대한 문제도 질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좀 해주셨는데 부대변께서도 좀 예상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경호 문제는 좀 해프닝이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뭐 조금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뭐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 간담회를 사전에 좀 뭐 취소하시고 그다음 또 야유까지 하시는 건 좀 과했다.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우리 국회가 좀 유치한 면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이 이제 서해에서 피살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응이 신속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보다는 즉각 대응 문제는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방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비공개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이 경제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가 나오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 대답하는 것이 맞지 이 청와대에서 당장 어떻게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문제에 있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또 명령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크게 밝히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옵티머스하고 라임에 관련된 청와대 국감, 청와대를 향한 운영의 국감에서 야당 쪽에서 질의를 한다면 어떤 질의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강기정 수석의 연루 의혹이었죠. 뭐 현재 뭐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어쨌든 간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분 그다음에 한 짧은 기간에 근무했지만은 변호사 한 분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저희가 청와대 국정감사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오늘 10시부터 있을 예정인데 조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기관 증인들은 이미 출석을 해서 착석하고 있고요. 보면 여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출석해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보면 오늘 그 기관 증인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제 합의하에 증인 출석 명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지금 7명 가량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위원회 차원의 고발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출석 사유를 내신 분들이 뭐 일신상의 이유를 또 내면은 불출석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기관의 장인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의 장이겠죠, 그죠? 민간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그 출석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그 안보실장과 경호처장의 불출석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 불출석 사유서 내용이 경호처장은 요인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 안보실장께서는 미국과 관련된 외교 사안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출장 때문에 이제 그 대면 접촉을 좀 하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유였죠. 대면 접촉 이제 말하자면 자가격리 형태의 예.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국민의 대표기관을 좀 우롱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게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안보실이니까 거기를 대표하는 분들은 나오셔야죠. 그게 국회에 대한 예의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께서 경호처와 관련된 것들은 해프닝이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전통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헌정사도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런 바람직한 관행을 쌓아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21대 국회 174석의 민주당 하에서만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협치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국민의힘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을 하고 사전 환담의 참석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 관계자 중에 누구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그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프닝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전통에 대한 무시고 간섭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봅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현역 국회의원을 이제 경호실에서 이제 멱살을 잡고 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몸싸움 와중이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도 경호실에서 뭐 사과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사과와 그 해프닝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이 환담회장에 참석을 하지 않은 문제, 그것을 가지고 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들어오시는 과정에 야유까지 보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요. 21대 국회에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와대 그 경호 문제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연설을 하러 또 국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또 신발 추천 논란도 있었고 그 이전에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또 이런 청와대 경호 문제가 있었습니까? 비단 이게 어떤 정권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의 이 경호 문제,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또 너무 소홀해도 문제인 이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이제 국가 원수를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뭐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가장 경호를 엄숙하게 하는 게 뭐 사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군사 정권의 유산인 측면도 사실은 좀 있고 의전에 과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늘 지적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료주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회 오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물론 뭐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민의 또 이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21대 국회에서 국회부터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말 나온 김에 조금 시정연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좀 시끄러웠던 시정연설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하고 주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고리로 피켓팅을 좀 했고 민주당은 박수를 보냈고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야당 시절에 피켓팅을 한 기억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볼썽 싸놓은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저런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이 여야를 떠나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대통령 연설 내용이 이제 코로나의 K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회생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그 확대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후에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온 비판들이 어쨌든 뭐 새로운 경제 정책이 있느냐, 재정 투자 확대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이 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 정책 부분에서는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는 게 21대 국회가 좀 건설적인 모습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원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고 퇴장하실 때 뭐 빚어진 해프닝은 사실 저도 보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께서 국회 오실 때 그 일정한 금도가 작용을 했거든요. 정쟁 중이라도 상호간에 조금 양보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하고 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개원국회 때 방문하시고 난데 100일 만에 어제 방문하셨고 예산 시정연설은 어제가 네 번째 취임하시고 네 번째였는데 사실 어제가 제일 격화됐고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모습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21대 국회가 민주당의 완전한 독주 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지금 국회의 합의판이 깨지는 협치의 틀이 깨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그 시정연설 내용은 사실은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예.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뭐 경제를 43번. 4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기업 규제 3법 통과시켜달라 얘기하셨고요. 한국판 뉴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에 처음 제안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제안하실 때는 예산이 2배로 늘었고 어제는 또 지역 균형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확대 재정의 완전히 끝판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적자 재정의 기조를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실망스러웠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것은 뭐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셨고 협치 문제는 어제 보신 그대로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서 수정이나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전세 대란 문제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해온 임대차 3법에 대한 소회나 평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어떤 경우에도 협상 없이 그대로 원론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공수처법도 경찰청이나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 사실 비판적인 의견을 국회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없이 통과시켜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는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런 비판을 제대로 하는 게 야당입니다. 저는 야당이 저런 비판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원한다면은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이죠. 기억하기로 줄푸세, 747, 국민성장 이런 자기들만의 이 경제성장 담론까지도 이 대안으로서 제안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무상급식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같은 저희들도 전반적인 민생복지 정책을 복지국가론이라는 형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이라는 것이 그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도 집권 전략으로서의 수권 담론을 같이 내주면은 사실 좀 논쟁도 되고 여당도 좀 더 이렇게 분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국회의 모습입니다. 운영위의 국감,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의 국감이 잠시 후에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불출석을 통보한 기관 증인의 면면을 좀 말씀드리면 김종호 민정수석,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렇게입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관 증인으로서 참석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하는 만큼 앞서서 조 부원장께서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의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전세 안정에 대한 자신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까 보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안 나오시는 건 어제 그 해프닝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경호처장이 그 어쨌든 현재 근무 중인 상황이니까 노영민 실장에게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호차장은 출석을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어쨌든 간에 이 그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좀 만만치는 않을 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빈집조례라든가 어떤 다양한 방법의 공급책들이 아주 마이너리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런 공급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 보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의 이제 국토부의 이제 관행이 그렇습니다. 지구 단위 선정해서 대단위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늘 접근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좀 하부 단위라고 하시는 지자체의 의견이라든가 아이디어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조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당초에는 10시 정도에 운영이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으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 등이 회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영이 참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이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 간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서로 좀 갈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증인 채택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 안보실장 문제가 좀 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이 이제 북한군에서 피살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 격리 기간 문제도 있고 또 이 사안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도 불출석할 건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는 또 아닌 것이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대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예전에도. 가령 뭐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위에 뭐 안보실장이나 그다음 정책실장이나 경호처장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불참 통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내 현안들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 전국 사건이 다 중첩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야당에서는 확인하고 싶고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을 건데 사실상 무산시킨 효과가 나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경호처장 문제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일 때문에 같은 좀 해프닝 상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중요치 않은 증인이죠. 중요치 않은 증인인데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무적 정치적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정책실장은 국가정책 전반에 대해서 부처와 조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두 분을 대상으로도 뭐 웬만한 저는 뭐 이 국정 감시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회의를 지켜봐야 되겠죠. 원내대표들 간에 또 합의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7명이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 원내대표와 수석 등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운영위에 참석하는 걸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결정들이 좀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감을 무산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밀당을 한 다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그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표결에 붙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국민의힘이 이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도 이번 7명 불참 등의 이유를 들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운영위 역시도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정순 의원 관련되는 본회의 불참은 굉장히 참 뜬금없고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정략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국회 본회의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지만이 이제 과반에 의해서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의원 그 정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뭐 연출하려고 아닌가 하는 게 아닌 그런 사실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략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은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걸린 문제거든요.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 구성원들이 그냥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민주당이었으면 아마 10배는 더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어제 경호처장의 해명이 굉장히 한심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지적절한 사과 표명이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회의 거부를 한다면 상당히 정략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정순 의원 건은 사실은 민주당도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방탄국회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해부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회의 가결 문제의 측면이 아니라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여야 간의 관계 문제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깔끔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 규정이었으니까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규정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비표도 주지 않았고 사전 점검도 안 했고 신원 확인도 안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전 환담 전에 비표를 받고 뭐 신원 확인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회의 문제는 국회의 일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이제 경호처장의 문제는 청와대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건 좀 사실 별건의 건인데 이걸 좀 핑계를 대는 거는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못 돼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들만의 자존심과 그들만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스캔하는 걸로 한번 겪는 게 그렇게 이 자존심과 품격에 손상이 가는가요?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야를 떠나서 막론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특권의식 이런 걸 느껴서 좀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온 속보에 대해서 잠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형량이 약간 늘어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2심 판단이 그대로 좀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오늘 같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이 재항고도 기각돼서 다시 구속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뇌물 혐의 인정액이 조금 늘어나면서 1심보다 약 9억 원 정도 늘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선고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 2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역 17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제가 좀 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가지고 특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특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야당에 대한 자세고요. 국정을 이끌어가는 국정 책임 주체인 청와대가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거를 사소한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혹은 뭐 쏘기 협량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은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죠. 들어주고 이해하고 이게 협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개인 국민의 시선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10가지 공개 질의라고 하면서 추가로 다시 또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이콧 결정 여부도 이제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보이콧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청와대 차원의 어떤 답변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질문의 형식 자체가 좀 금방 말씀하신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뭐 조은산 뭐 시무십조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질문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저기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이 국정감사니까 이런 곳에서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질문지를 보낸다는 게 제가 보기 때는 약간 좀 정치적 쇼인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들어온 그림을 좀 보니까 출석을 했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좀 퇴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운영위가 좀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증인 문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시각이 다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을 이유로 들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연기해서 다시 하자라고 이렇게 일정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증인 채택 문제는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다음 달 4일로 연기가 됐고 다음 달 4일에 국감을 열면 그때는 서훈 안보실장이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무탈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요? 지금 사실은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야의 원내대표단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중요성도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논의되는 주제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여야가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운영위에서만큼은 조금 대화가 모색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청와대 기관 정인들이 오면 그분들과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인 채택 문제도 그렇고 어제 해퍼닝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하기로 했으니까 내실 있는 뭐 국감이 원래 되더라고요. 그 운영위에서는 사실은 마찰이 잘 없습니다. 네. 마찰이 잘 없는 편이고요. 극단적으로 이 청와대와의 대립이 아닌 상황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운영위에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비서실장이 오게 되면은 여야 간의 민원성 문제들이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제 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좋은 분위기로 됐는데 사실은 이제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 문제를 그 격리 기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열리면은 좀 더 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운영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오늘 이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끝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그렇죠.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쭉 첫 국정감사 모습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20대 국회가 우리가 동물 국회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21대 국회는 맹물 국회인 것 같습니다. 뭐 여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성원입니다만은 기재위라든가 국토위 같은 경우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나마 뭐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측면에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흔히 우리 이제 이 국민의힘을 스스로 이제 정체성을 산업화 세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산업화 세력의 후예라면은 새로운 산업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돼서 좋은 정책을 좀 대안적으로 내놓고 비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결국은 또 이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설전으로서 끌고 갔다는 측면에서 참 부끄러운 정쟁 국회로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대안이 없었다, 맹탕 비판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부대변인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저 국감은 뭐 맹탕 맹물일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국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랬습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 뭐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그다음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의 갈등 양상, 서해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거 등등 큰 국정 정치적 이슈들이 다른 걸 다 빨아당겨 버린 국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의제하고 지역 의제가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도 보면 뭐 국민의힘이 요청한 중요 국감 정인 123명 중에 한 명도 채택이 안 되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정인이라 하더라도 무슨 불출석 사유서가 날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당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못 보여줬고요. 예. 야당은 뭐 능력, 무기력을 입증한 그런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지 않을 수 예, 없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정당의 이번 일원으로서. 21대 국회에 있어서는 맹탕 국회였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두고는 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송구 질문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십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증인 채택에 있어서 그 어떤 협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맹탕 국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냐고? 국회가 본질적으로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쟁적 요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쟁조차도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 액션 활극쇼 뭐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 외에 이 국감에 주목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국감을 하더라도 라임 옵티머스 건에서 경제금융 사건의 이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가면서 비판을 하고 말을 끌어내야지 눈에 띄는 국회의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에게만 포커싱이 맞춰졌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은 이 국감의 주인공이었느냐? 한번 정말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운영위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운영위 국감, 오늘 예정됐던 운영위 국감은 현재로서는 지금 파행된 상태고 다음 달 4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훈실장 등 오늘 국감 불출석 기관 증인들의 불참을 이유로 강하게 민주당의 국감 연기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이 이번 운영위 증인 출석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도 불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민주당 단독으로 했을 때도 사실 뭐 과반은 가능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는 열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방금 이제 운영위 국감을 연기해서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또 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정정순 의원 문제는 여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회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정승훈 의원이 검찰 출석을 8차례인가 9차례인가 8차례 정도 되죠. 예. 이 불출석을 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야를 떠나서 자기 식구 감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민주당 정정승 의원이 그 피소된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는 게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별적으로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검찰 수사에는 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2개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뒤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을 늦출 수는 없고요. 이게 처음에 그 체포동의안이 제가 알기로 10월 5일 날 그 정부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당시에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게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일부를 선거법 부분만 분리해서 다시 저 문제 제기 그 공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 폐기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그럼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럼 이번엔 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참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불가피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좀 가결시켜 주셨으면. 그러니까 20대 국회를 넘어서서 21대 국회는 방탄 국회 모습 보이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지금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스스로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진 출두를 하길 바란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이제 표결에 붙여져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거의 한 5년여 만인 겁니까? 네, 5년 만입니다. 박기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박기춘 의원이 2015년에 가결이 됐고요. 우리 헌정사상은 총 14차례 가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당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투표에 붙이면 동료 의원에 대해서 차마 손이 안 가가지고 반란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국회에는 면책특권과 관련된 기존의 정당의 노력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국민들의 약속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당론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였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방탄국회는 안 하겠다라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그게 좀 잘 처리돼서 국민 정서에 맞게 가면 좋겠네요. 2015년도에 이제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혐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보통 의원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좀 느슨하게 좀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 경향인데 박창달 의원인가요? 그런 경우에 분명히 그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숫자가 많았는데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끼리의 동료의식에 의해서 부결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 아마 이런 기대를 우리 정정순 의원이 하고 결국 검찰 출석을 안 하고 이 체포동의안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괘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를 국회 전체의 문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기명 투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부분은 이탈표 그 당시 이제 그 박기춘 의원이나 박창달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4선씩 하셔가지고 의원들 간에 이제 동료적 관계가 이제 형성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초선이고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정승 의원의 말을 좀 보면 그동안 8차례나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아들 결혼식이나 이제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친전도 돌리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좀 꾸며서 자신을 좀 낙인을 찍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검찰에 출석하셔서 밝혔어야죠. 옛날 검찰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진 출석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법 이거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총선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마 소환을 한 것은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한 수사 개시인데 계속 연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는 피해가려고 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지금 뭐 규탄 대회도 열고 있고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는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로 내곤 있습니다만 그 내에서의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조금씩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규탄 대회도 철야에도 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좀 정정된 걸 보면 그것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지도부에 대한 신임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국회의원 103분의 대다수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외에는 지금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약속받았던 시기만큼의 기한은 지켜질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이 부분을 새로운 과도기적인 형태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시점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지금 만약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기 전대로 간다 하더라도 내년 1월인데 내년 1월이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한참 흥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부를 흔드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갈 거다고 보는 것이고 어제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모여셔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 회를 흔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도 당의 균형을 잡아주실 거다. 지금 이 체제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조기전대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조기전대 지금 하더라도 보통 조기전대는 오늘 당장 준비해서 가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조기전대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9월 달에는 12월 전대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1월 전대를 말씀하시는데 2월이면은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 경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좀 시점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무소속인데 홍준표 의원도 뭐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야당이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를 좀 겨냥했는데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당을 살려놨더니만 밖에서 웰빙하는 사람이 망쳐놨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관련해서도 선을 긋는 이런 부분을 비판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총선을 망쳐놓은 거는 김종인 대표가 아니고 황교안 전 대표였죠.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빨리 입당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냥 상식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탁월하다거나 뭐 그 어떤 국가 비전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스타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상식적인데 다만 이 상식적인 권한을 짜르처럼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비판. 대표적으로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겠죠.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고 싶거나 또는 그런 분들과 가까운 분들.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저도 오해를 하고 있는 지금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상 네. 이 나머지 있는 중진들을 적당히 무시해가면서 뭐 서울시장 정도는 경선을 하더라도 부산시장 정도는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전략 공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저는 이런 뭐 꿍꿍이 숙례도 가지고 있고 중진들도 그런 눈치를 채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저희 국민의힘 당 상황을 잘 모르지만은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친이 친박이라는 계보가 거의 다 저희가 알고는 해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중진들은 이제 각계약진 상황인데요. 이 김종인 대표가 하시는 부분들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뭐 이미지 쇄신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현실 정치라는 부분에서는 안 맞는 점도 있습니다. 없는 후보를 지금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현재 계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을 좀 더 이렇게 프로모션해서 키워주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갈등 상황이 될 거고 뭐 참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송준표 의원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당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탄핵 이후에 그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다가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이 25% 득표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한 자릿수에서 보면 높은 거였지만 당이 까먹은 것을 만회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께서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전에 보수 정치 세력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국면 이후에 이 부분을 말끔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정리를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갖지는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들에게 석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한번 크게 성찰하는 계기를 갖고 그다음에 당의 골간 조직이나 구조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 과정이 이렇게 치밀하게 정밀하게 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도 국민의힘이 당의 당세나 모양은 크지만 아직 복원되지 못한 기능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가시면서 아마 하루하루 그런 걸 확인하시고 힘드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으로 이 당을 봐주시면 좋겠고 홍준표 지금 의원의 말씀은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도 체제 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개월 내에 무슨 변화가 있기는 힘들다고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께서 복당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아마 내년 적정한 전당대회 이후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재보궐 그 이후요? 네. 재보선 이후쯤이 되겠죠. 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재보선까지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쯤 전대가 될 거고 재보선에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재보선의 결과가 좋으면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장 지도력의 구심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홍준표 의원께서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데 답답한 측면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정부 여당이 발표한 후에 이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세 약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지금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이 정책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정상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한 68%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 이상의 30% 가까이 갭이 있으니까 현실화되는 것은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수 문제와 걸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이 보유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아라 하는 이제 신호로서 이제 작동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당정이 사전 합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정부가 1차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1차적으로 내놨다는 것을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종부세로 세금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당정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가구 1주택자라든가 이 중산층들 문제에 세수가 갑자기 20% 30%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안책을 가지고 이 세금에 의해서 세수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이 국민적 감정선을 고려한 그런 접근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협의해서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상대적인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었으면은 늘 구조적인 사회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국민들의 감정성과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동안 쭉 건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던 거를 지금 이 시점에 조정하는 거는 이거는 증세가 맞다라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이 원래 네이밍을 잘하잖아요. 네이밍을 통한 프레임 만들기도 잘하시고 이건 정상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라는 것은 60여 개의 항목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뭐 기초연금 등 뭐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90%까지 올리면 이게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층이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령층인 연금생활자들, 기초수급생활자들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곧바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재정 예산 팡팡 쓰다가 구멍난 데 메우기 식으로 이렇게 뻥뻥 찔러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자한테 맞춰서 세금 폭탄을 때렸는데 지금 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세금을 폭탄을 때리겠다는 거고요. 이미 부동산 3법 이후에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전세 사는 분이든 월세 사는 분이든 아무도 만족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까지 올려버리고 나면 이 온 국민이 나라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요. 25년, 27년, 30년, 35년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30년에 맞춰서 25년에 맞춰서 하겠다고 돼 있고 9억 미만은 30년에 맞춰서 하겠다고 돼 있고 단독주택은 35년에 맞춰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주택 공시지가를 가진 사람하고 14억짜리 가진 사람이 3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1억의 차이 때문에 무는 세금의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갖다가 정부가 이렇게 합당한 사전 준비 없이 내놓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현 시가에 맞춰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큰 틀에서는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증세적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이 아이디어 자체가 재정적 차원에서 나왔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